안녕하세요. 빅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2월 3일 오늘의 빅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즐겁고 편안한 주말 보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공지 말씀 하나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내일 2월 4일 화요일 미준 방송은 하루 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저와 제 와이프가 21년 전에 결혼을 한 결혼 기념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오래간만에 좀 커플 타임을 갖고자 하루 방송을 쉬기로 했습니다. 저녁 때가 되면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야 돼서 낮 시간에 이제 좀 나가서 외식도 하고 쇼핑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저희 부부가 2월 4일 날 결혼한 이유 하나 있는데요. 뭐 일종의 조크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04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2004년에 결혼하는데 좀 오랫동안 결혼 기념일을 잊지 말자 이런 의미에서 2월 4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일자 선택하실 때 이제 뭐 점쟁이한테 가서 복비 주고 이렇게 돈을 낭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희는 그냥 2004년이라서 2월 4일 날 결혼했는데 21년째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혼 날짜 정하기 위해서 괜히 돈 낭비하지 마시고요. 그 돈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현명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5년 2월 3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달의 첫 번째 미준 방송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미준 올인원 멤버십 플랫폼이 있는데요. 제가 미준 멤버분들께는 매달 첫 번째 날에 미준 포트폴리오 투자 종목 현황, 그래서 제가 어떤 종목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는지를 공개해 드리고요. 아울러서 미준 포트폴리오의 한 달 동안의 수익률, 그리고 과거 1년 동안의 수익률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미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두 번째 정보죠. 미준 포트폴리오 수익률 현황을 아울러서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잠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제가 구사하고 있는 미준 모멘텀 투자 전략이 실제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삼성증권 웹페이지의 화면 캡처를 통해서 미준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상승 종목의 추가 매수라든지 하락 종목의 매도를 통해서 수익률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누적 수익률과는 달리요. 제가 공유하고 있는 화면 캡처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익절, 손절, 리발란싱, 이 과거의 모든 매매 현황이 포함되어 있는 가감 없는 실제 투자 수익률이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과연 어떤 수익률을 거뒀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금요일 날 좀 수익률이 좋게 여러분들께 공유할 수 있도록 금요일 날 증시가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씀드렸는데요. 안타깝게도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난 1년간의 투자 성과는 뭐 과거에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86.71% 굉장히 좋은 추세를 지켜내고 있는데요. 뭐 그에 반해서 2025년 1월 달은요.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투자 손익은 마이너스 1,932만 원이고요. 월 수익률은 마이너스 2.08%라는 다소 초라한 성적표를 여러분들께 공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과거 1년 그리고 1개월 동안 벤치마크 수익률과 비교를 잠깐 해드리면요. S&P 500은 과거 1년 동안 플러스 23.1%, 나스닥은 플러스 27.7%입니다. 따라서 미준 모멘텀 전략 포트폴리오의 86.71%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수익률이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2025년 1월 한 달간 미국 증시 벤치마크 수익률은 S&P 500이 플러스 2.7%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였고요. 나스닥도 1.6%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따라서 미준 모멘텀 전략 포트폴리오가 시장 수익률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하되는 모습을 이번 달에는 보여왔다. 시장을 이기지 못한 것은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쾌한 기분이 들진 않은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1월 한 달간의 미존 포트폴리오의 부진한 성적은요, 시장의 추세 전환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딥시크라는 블랙 스완 때문에 인공지능 수혜주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락한 특별한 상황에 기인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요, 아직까지는 미존 투자 종목이나 투자 전략에 커다란 변화를 주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나 큰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자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같은 이유로 보유하고 있던 현금 역시 섣불리 활용하지 않고 관망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개인적인 전략을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요. 미존 모멘텀 투자 전략은 시장이나 종목의 미래를 예측하면서 이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는 투자 방식이 아닙니다. 저는 대응을 할 뿐이지 예측을 하진 않거든요. 제가 추구하고 있는 투자 전략은요. 미래에 대해서 예측은 최소화함으로써 투자의 리스크를 극소화하고요. 미국 시장의 변화와 흐름, 즉 추세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는 모멘텀 전략이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월요일 방송입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 동안의 미국 증시 간단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맵을 먼저 보시면요. 제가 그 기간을 일주일로 바꿔놨는데요. 생각보다는 추세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올라간 종목의 수가 떨어진 종목의 수보다는 훨씬 더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하락장이라기보다는 상승 추세가 돋보이는 이런 상승장이었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수혜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던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손실이 굉장히 심했던 좋지 않은 한 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S&P 500은요, 일주일 동안 1.2%나 급등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2%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다고 정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미존 탑픽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조했는데요. 일주일 동안 떨어진 종목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일단 상승한 종목을 보시면 메타 플랫폼즈가 6.44% 올라가면서 가장 좋았고요. 팔란티어가 플러스 4.44, 구글 플러스 1.90, 앱 러빈 플러스 1.79, 아마존도 1.1%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종목은 모두 마이너스였는데요. 테슬라가 0.49% 소폭으로 떨어졌고요.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4.81, 이제 95,320에 가 있습니다. TSMC 마이너스 5.66,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6.53, B2 마이너스 6.94, 마벨 테크놀로지 9.00% 떨어졌고요. 탈렌 에너지가 마이너스 9.52, 브로드컴 마이너스 9.57, 비스트랍 마이너스 12.08, 크레도가 마이너스 12.99, 마지막으로 엔비디아가 무려 15.81% 조정을 받으면서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지난 한 주 미국 증시는 상승장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수혜주 위주로 하락폭이 컸던 종목이 몇몇 있기 때문에 하락장처럼 느껴졌지만 사실상 나스닥 지수가 2.0% 이상 올라가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추세가 발견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빅스라고 부르는 공포지수를 보시면요. 20을 향해서 갑자기 급등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공포 탐욕 지수라고 부르는 Fear and Greed 인덱스는요, 46까지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시장 분위기가 공포감으로 빠질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 지수를 살펴보니까 현재 미국 증시의 선물 지수가 일제히 급락하고 있습니다. 다우가 1.28% 빠졌고요. S&P 500의 선물은 마이너스 1.46,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1.73% 급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자, 도대체 미국의 선물이 왜 이렇게 빠지는지 이 부분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요일부터 발효되는 캐나다, 멕시코 수입품에 25%, 그리고 중국산 제품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 주식시장과 연계된 선물은 폭락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S&P 500 지수는 1.93% 하락했고요.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1.38, 그리고 나스닥은 일요일 오후 9시 45분 기준으로 2.58%나 급락했었습니다. 지금은 따라서 하락폭이 조금 줄어드는 거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캐나다는요, 1,55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요,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대통령은 이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상무부는요, 이에 대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WTO에 소송을 제기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관세 부과 이후에 미국 달러 지수는요, 1.15%나 상승한 109.75로 52주 평균인 109.98에 근접했습니다. 미국 달러의 가치가 여러 주요 통화에 대해서 상승했다. 캐나다 달러에 대해서는 1.56% 올라갔고요. 멕시코 페소의 경우에는 더 큰 폭인 2.74%나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위안화에 대해서도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0.44%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따라서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자마자 갑자기 미국 증시가 급락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학습 효과 때문입니다. 트럼프 1기 두 번째 해인 2018년에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S&P 500 지수는 약 10%에서 11% 정도 하락한 전적이 있습니다. 특히 2018년 미중 간의 첫 관세 발표 당시에는 S&P 500이 3일간 4.5%나 폭락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12월에는 1931년 이후에 최악의 연말 성적을 기록하기도 한 것이 미국 증시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트럼프 관세에 그러면 치가 떨리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급락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트럼프 관세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 하나 있어서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이치뱅크는요, 50년 만에 가장 커다란 무역 충격을 트럼프 관세가 만들어내고 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봐야겠죠. 도이치뱅크의 애널리스트들은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 미국의 두 최대 무역 파트너인 멕시코와 캐나다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고요.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려는 계획은 브레튼 우즈 체제 붕괴 이후에 세계 무역 정책에 가장 커다란 충격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엄청나게 극적으로 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는요, 1970년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미국이 더 이상 금을 달러로 교환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사실상 종식됐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원래는 금 1온스당 35달러라는 고정 비율이 적용이 됐었잖아요. 자, 그런데 1970년대 초반에 이제 베트남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참전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달러를 찍어냈잖아요. 그래서 이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기에는 금이 너무나 모자른 현상이 발생이 됐었죠. 따라서 이제 고정 비율이 붕괴가 되면서 더 이상은 금을 바꿔줄 수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린 거죠. 따라서 역사상 엄청나게 커다란 사건이었는데요. 그만큼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극적인 효과를 연출할 것이다. 좋지 않게 평가를 하는 거죠. 도이치뱅크에 따르면요, 우리는 일부 관련 경제에 대한 즉각적인 경제 침체 결과와 세계 경제 전반에 결친 광범위한 부정적 영향을 볼 수 있다라고 경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요, 지난 토요일, 화요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했고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국가가 불법 이민자와 마약의 미국 입국을 막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캐나다산 석유는 예외적으로 10%의 낮은 수입 관세가 적용된다. 이렇게 예외 조항도 발표를 했고요. 미국은 또한 미국의 3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산 제품에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데 이는 중국이 미국에 펜타닐을 대량으로 밀어넣고 있다. 이런 주장에 따른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번 관세가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미국 산업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러한 발표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보호주의 스펙트럼의 가장 매파적인 극단에 있다. 이렇게 도이치뱅크는 밝히고 있고요. 도이치뱅크의 예상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부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관세의 거시 경제적 영향은요,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파괴적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몇몇 국가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미국 외 지역에서는 더욱더 파급 효과가 클 것이다라는 것이 도이치뱅크의 예상입니다. 도이치뱅크에 따르면요, 멕시코와 캐나다 상품에 대한 관세의 엄청난 규모는요, 그들의 경제를 불황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 관세는 평균 관세 인상률로 측정했을 때 트럼프의 첫 번째 행정부에서 취해진 무역 조치의 누적 합계보다 약 5배나 더 큰 규모다.
그리고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에는요, 이러한 무역 충격이 지속된다면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난 브렉시트보다도 훨씬 더 큰 경제적 규모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도이치뱅크에 따르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월요일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미국 증시를 포함한 전 세계 증시가 흔들릴 것이다라는 것이 도이치뱅크의 주장입니다. 앞에서 도이치뱅크는요, 이번 관세 정책이 브레튼 우주 체제 붕괴만큼의 엄청난 파급 효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과장법이 들어가 있죠. 심지어는 브렉시트만큼의 파괴력을 가진 안 좋은 악재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악재가 그렇게까지 커다란 영향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여러분들께 좀 정리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에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으로 S&P 500 지수가 조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10% 이상 떨어지면 조정이죠. 자, 그때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애플의 경우에는요. 2018년 10월과 11월에 20% 정도의 하락을 했었고요. 같은 기간에 엔비디아는 무려 31%나 폭락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관세 폭락은요, 2018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하락폭이 적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단기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총 4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2018년 미국 증시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마이너스 수익률로 마무리된 결정적인 이유는요, 트럼프의 대중국 관세 정책이 한두 번이 아니라 시리즈 공포물로 발표가 됐기 때문입니다. 여기 제가 자세한 내용을 좀 적어놨는데요. 1월 달에는 솔라 판넬, 3월 달에는 알루미늄, 그리고 4월 달에는 무려 1,300개 이상의 항목에 관세를 적용하겠다. 그리고 나서 7월 달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나왔었죠. 340억 달러, 8월 달에는 160억 달러, 그리고 9월 달에는 무려 2천억 달러를 부과한다. 이런 좋지 않은 뉴스가 연이어서 발표가 됐습니다. 따라서 증시가 반등할 기회를 주지 않았던 거죠. 자,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중국 관세에 대한 악재를 주식시장에 선물했던 것이 트럼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올해의 관세 정책은요, 2018년 대비해서는 단기간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렇게 연타적으로 계속해서 시장을 때릴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관세 인상의 목적입니다. 2025년 올해 트럼프가 관세 인상을 발표한 가장 커다란 목적이 뭔지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2018년에는 무역 적자가 가장 커다란 이유였습니다. 물론 올해 들어서도 무역 적자가 한 가지의 이유로 제시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잖아요. 일단은 불법 이민, 그리고 또 하나 마약과의 전쟁이잖아요. 따라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만 될 수 있다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면요.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번 관세 이슈는 조기에 해결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식시장은요, 해결책이 존재되는 문제로 인해서는 크게 조정을 받지 않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가장 커다란 문제인데요. 이렇게 해결책이 있는 문제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희망이 존재한다면 미국 증시는 조금 더 밝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결정적인데요. 2018년 미국 증시 하락세는요, 무역전쟁 원인 하나 때문에 촉발된 것이 아닙니다. 자, 밑에 제가 그림 하나를 걸어놨는데요. 2018년 말부터 급등 추세를 보이던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은요, 2018년 7월 들어서 2013년 이후에 전례가 없었던 3% 이상까지 상승하면서 시장 하락의 가장 커다란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여기 아래 그림을 보시면요. 2012년부터 2021년 말까지 10년간의 10년 국채 수익률의 변화 추세를 보고 계신데요. 자, 10년 동안 이렇게까지 국채 수익률이 오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4.5%도 넘어가면서 국채 수익률이 많이 올라가 있지만 당시만 해도요. 10년 만에 이렇게까지 올라간 건 처음이었거든요. 2013년에도 한번 오른 적이 있는데 이때는요. 3%를 넘지 못했었죠. 따라서 지금 10년 만에 가장 수익률이 올라갔던
있었던 굉장히 좋지 않은 시대가 바로 이때였다. 따라서 2018년에 미국 증시가 굉장히 부진했던 이유는요, 두 가지 이유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무역 전쟁, 두 번째는요, 유례가 없을 만큼 굉장히 큰 폭으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올라갔기 때문이죠.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요, 안전자산의 투자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하지만 2025년 2월 현재의 상황은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미국의 국채 금리는요, 이제 정상을 확인하고 떨어질 일만 남았거든요. 물론 향후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5%를 넘어서 6%까지 이렇게 계속 올라갈 확률은 굉장히 희미하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향후에 미국 국채 금리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무역 전쟁 하나만으로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희망적인 메시지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미국 증시가 무역전쟁으로 하락했을 때 무역전쟁 플러스 채권 금리의 상승이었죠. 자,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요, 회복기간은 4분기 최저점을 기준으로 약 4, 5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18년 12월 말 주식시장이 최저점을 찍은 이후에요, 2019년 4월경에는 무역 긴장 완화 기대와 기업 실적 호재로 인해서 S&P 500이요, 사상 최고치를 다시 돌파했습니다. 따라서 4개월 정도 있으면 조정은 반드시 회복한다. 다시 한번 미국 증시의 조정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번 미국 증시의 조정 역시도요, 그 바닥을 가늠하기는 아직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 바닥일지 아니면 내일 모레가 바닥일지 아니면 2, 3개월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2018년 대비해서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그리고 바닥을 찍으면 여지없이 4개월, 5개월 정도 후면 정고점을 회복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현금 비중만 확보가 돼 있으면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게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장세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제뉴어리 바로미터라고 부르는 미국 증시 역사의 통계적인 사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지표된 트럼프 관세, 과연 어느 쪽이 힘이 더 셀지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가에는요, 오래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1월이 어떤지 보면 그 해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다. 따라서 1월 달이 플러스면 그 해는 플러스로 마감이 되고 1월이 마이너스면 그 해는 마이너스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역사적인 통계가 있다는 거죠. 1970년대 초반 주식 트레이더의 영감의 창시자인 예일 허시라는 사람이요, 처음으로 개발한 제뉴어리 바로메타가 있는데요, 이 관계를 데이터로 체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1928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다우존스 데이터에 따르면요, S&P 500 지수가 1월 달에 녹색으로 마감하면, 즉 플러스로 마감하면요, 그 후 89%의 확률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죠. 만약에 1월 달이 플러스로 마감이 되면요, 중간치가 상승률이 플러스 19%고요. 그리고 상승 확률은 무려 89%다. 자, 그런데 반면 1월 달을 마이너스로 마감하게 되면요, 중간 상승치는 플러스 0입니다. 따라서 그 해는 평균적으로 올라가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윈 확률이, 그러니까 승리할 확률도 50%로 뚝 떨어집니다. 따라서 1월 달 수익률이 너무나 중요하다. 역사적인 통계가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다우존스 시장 데이터에 따르면요, S&P 500 지수는 1월 달에 2.7%나 급등했습니다. 자, 따라서 1월 달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2025년 한 해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 역사적인 통계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요, 투자자들의 이와 같은 기술적 지표를 너무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의 글로벌 매트로 담당 이사인 주리엔 티머가 나오는데요, 1월의 긍정적 성과와 영년 전체의 긍정적인 성과 사이에 상관관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거의 모든 다른 달에도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월 달이 특별한 게 아니고요, 2월 달이 좋아도 그 해가 플러스일 가능성이 높고 3월 달이 좋아도 그 해가 플러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요, 기본적으로 이 지표가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시장이 상승 추세를 보이면요,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모멘텀 투자 전략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1월이 상승하면요, 시장에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의미한다. 1월 달이 좋다는 것은요, 1월 달이 좋으면 반드시 그 해가 플러스로 끝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요, 1월 달에 플러스를 기록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시장에 호재가 넘치고 시장에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쭉 달릴 가능성이 높다. 한번 형성된 모멘텀은 쉽게 꺾이지 않는다. 이러한 역사적인 추세를 얘기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1월의 기조가 유지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2018년이 두드러진다. 좋지 않은 소식이죠. 왜냐하면 2018년에도요. 1월 달에 주식은 상승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무려 5.6%나 급등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채권 수익률 상승이요. 연말까지 월가의 패닉을 불러일으켰고요. 지수는 결국 6.2% 하락하면서 한 해를 마감했습니다. 1월 달에 5.6% 올라갔는데 1년 동안 6.2% 마이너스니까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거죠. 11% 이상 급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18년은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에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시작한 해이기도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요, 무역 관련 혼란이 시장의 불황에 기여했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데요. 다른 요인들도 거의 확실하게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2018년에는 두 가지의 커다란 이유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채권 수익률이 급등한 거, 두 번째는 무역 전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올해 역시도요, 백악관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제품의 25%, 그리고 중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확인한 이후에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는 트럼프가 협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관세 위협을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월가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었다. 따라서 월가의 많은 전문가들은요, 그냥 위협만 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관세 정책을 발표해 버렸죠. 따라서 지금 기대가 무너지면서 증시가 급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월이 상승하면 시장이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뿐이다. 따라서 1월에 올라가는 게 뭐 전체적인 수익률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모멘텀의 효과가 발휘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모멘텀이 꺾이기 위해서는 보통 커다란 악재가 발생하고 추세가 전환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과연 트럼프 관세가 추세를 전환해서 베어마켓으로 우리를 데려갈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보통 베어마켓은요, 두 가지 때문에 발생이 되죠. 첫 번째는요, 경제가 불황에 빠지게 되면, 즉 리세션이 발생하면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고요. 경제가 좋다고 해도 증시가 폭락할 수 있는데 그건 두 번째 이유, 바로 기준금리의 상승 추세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야 추세가 전환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은 금리 인하 사이클에 접어들고 있고요. 미국 증시가 너무나 단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세가 전환될 만큼 커다란 악재가 발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추세는 지속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지금 우리는요, 대세 상승장의 가운데에 있다. 하지만 트럼프 관세 때문에, 그래서 외부적인 역할 때문에 이렇게 조정에 빠질 수는 있다는 거죠. 따라서 10% 정도는 떨어질 가능성은 물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조정에 그칠 것이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이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요, 바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입니다.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전반적인 가격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 거거든요. 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가속화되면 우리가 해칭을 해야 되는데요. 해칭을 위해서는 보통 금을 산다든지 아니면 비트코인 같은 걸로 해칭을 해볼까, 이러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관세 전쟁과 비트코인 해칭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위협해온 수익 관세로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강타한 이후 위험자산 회피 움직임으로 인해 일요일에 암호화폐가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역시도 동반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은 7% 하락한 93,768달러를 기록했고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가장 커다란 20개의 디지털 자산을 측정하는 코인데스크 20지수는요, 무려 19%나 폭락했습니다. 이더리움 하락폭은 20%고요. 11월 이후에 최저 수준까지 하락한 상황이고요.
자, 이러한 하락세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화요일에 발효될 중국에 대한 10% 관세를 부과하는 명령에 서명한 후 토요일 밤에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은 세 나라와 약 1조 6천억 달러 규모의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요. 중국에 추가적으로 10%를 관세를 올리게 되면 굉장히 큰 폭으로 인플레이션이 급등할 수 있다. 이러한 우려가 만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비트와이즈 에셋 매니지먼트의 알파 전략 책임자 제프 파크가 나오는데요.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관세 전쟁은 달러와 미국 금리의 궁극적인 약세로 인해서 비트코인에 놀라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에 따르면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한 해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위험 자산처럼 거래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관세로 촉발된 무역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요, 비트코인의 주요 지지선인 9만 달러를 주시하고 있고요. 일부는 암호화폐가 지지선 아래로 크게 하락할 경우에는 8만 달러도 가능하다. 이렇게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요, 1월 20일에 기록한 10만 9,350.72달러에서 약 16%나 하락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미존의 한마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까지는요, 실제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 자산이요, 주요 주가 지수와 거의 상관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요, 암호화폐 투자는 일종의 해증이다. 이런 주장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 초에 연준이 사상 유례가 없는 엄청난 자금, 양적 완화를 시행했잖아요. 그러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시장의 유동성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결정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요, 미국 주식의 벤치마크 지수인 S&P 500과 비트코인 수익률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요, 두 자산의 움직임의 상관계수는 0.01, 거의 관계가 없었다는 거죠. 서로 맞물려서 움직이지 않는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자산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런데요,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는요, 두 자산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상관계수가 0.36으로 급증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이죠.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산을 해보니까요, 비트코인과 S&P 500의 상관계수는 0.6까지 올라갔습니다. 상관계수가 0.6이라는 것은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요,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이 함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해석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을 통한 분산 투자 효과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트코인이 이제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테크 종목이 되어가는 느낌이다. 따라서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올라가니까 비트코인을 사야지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은 테크 종목이 떨어지면 비트코인도 떨어지고요. 테크주가 올라가면 비트코인도 함께 올라가는 동반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즉 비트코인은 더 이상 불확실성을 해칭하는 수단이 아니라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야 상승할 수 있는 미국 증시와 함께 움직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인공지능 수혜주 관련된 소식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뢰하는 짐 먼스터가 딥시크 그리고 인공지능 투자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믿을 만한 전문가 짐 먼스터는 딥시크의 영향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사는요, 제 목소리를 닮은 AI 목소리를 통해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2월의 첫 번째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딥시크는 AI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난 월요일 대부분의 상장 AI 회사들은 딥시크 R1이라는 새로운 AI 모델의 등장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딥시크는 중국의 AI 연구 회사로 비슷한 모델을 구축하는 미국 회사들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AI 모델을 개발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딥시크가 이번에 AI 모델 구축과 운영이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리고 AI 인프라에 필요한 투자가 크게 감소하면 그 구축으로 혜택을 받는 회사들이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딥시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효율성을 개선하는 새로운 기술을 발견한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는 이것이 최첨단 AI 모델이 발전하는 방식을 재정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딥시크의 최고급 모델을 훈련하는 데 드는 총 비용은 보고된 600만 달러보다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큽니다. 딥시크는 또한 상당한 컴퓨팅 능력과 자원을 필요로 하는 오픈 AI의 작업을 복사하는 증류 디스털레이션이라는 과정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딥시크는 성능의 기준을 한 단계 더 높인 모델을 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기존 모델의 성능을 더 효율적으로 충족시켰을 뿐입니다. 저희 생각에 프론티어 AI 모델은 컴퓨팅 대량의 데이터 모델 개선에 대한 접근성에 따라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딥시크를 사용하기 전에도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점은 딥시크 RL이 현행 모델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견고한 추론 모델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포트폴리오 회사에서 AI가 빠르게 저렴해져서 AI를 사용하여 고객에게 훌륭한 경험을 제공하는 능력이 가속화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논리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AI를 통해 중요하고 도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외부 창업자를 계속해서 찾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로 미국의 혁신에 힘입어 미국 인프라에 의존하는 AI 모델이 개선되는 혜택을 계속 누릴 것입니다.